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0세 시대의 바쁜 은퇴자의 셀프 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단국대학병원 가정의학과의 정유석 교수입니다. 제목을 제가 그냥 은퇴자의 셀프 건강관리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빨간색으로 바쁜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은퇴하시면 조금 여유가 생길 거라고들 많이 착각을 하시고 계시던데요. 실제로 제 주변의 은퇴자들을 보니까 뭐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러던가요?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현직에 있을 때 너무 바빠서 미루던 그런 어떤 건강관리에 관한 문제를 은퇴하면 하겠다 이렇게 미뤄놨던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요거를 의외로 바쁜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너무 제목이 지저분해져서 바쁜 은퇴자의 셀프 건강관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대충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중요한 키워드들 몇 가지를 미리 짚어봤는데요. 근육, 그 다음에 통증, 그 다음에 지뢰밭이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예측하지 못하게 밟게 되는 그런 어떤 질병들,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뢰밭이라고 표현했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얘기 조금 하고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이 코로나 관련된 감염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하면 문제는 이제 정년이 상당히 생각보다 빨라지는데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 가족이 자꾸 해체되니까 외로움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분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과연 이 노인들을 누가 먹여 살릴 것이냐 하는 그런 부양의 문제, 사회적인 또 부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늙고 그다음에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행복한 일이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되면 어떤 질병이 흔해지느냐, 뭐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과의 병명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나이 들면 사실은 온몸에 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은 조금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자, 키가 먼저 줄어요. 키가 줄고 그 다음에 체중이 늘고. 키가 얼마나 주느냐? 평균 한 5cm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 70세가 되면 이제 척추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지하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하면서 키가 줄고, 근데 또 체중은 늘고. 자, 피하 지방이 감소하고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피하 지방은 피부 밑에 지방이니까 피부에는 주름살이 늘고,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은 뱃속에 있는 지방이죠. 그러니까 배는 볼록 나오고 이제 이렇게 돼서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의 양이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1년에 1%씩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50대 이런 정도 되실 텐데 최소한 여러분의 전성기에 비해서 지금 한 20% 내지 30% 이상 근육량이 줄어들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체중은 어떻게 됐나? 늘었죠. 근육은 줄었는데 체중이 늘었다. 이거는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일까요? 근육이 있던 자리에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지방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지방이 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배에 늘어난다. 이게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력, 청력, 미각, 후각 이런 감각기관도 다 감각이 떨어집니다. 뼈 약해집니다. 골밀도 떨어지고 피부 탄력 감소하고 면역 기능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 호르몬, 섹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감소합니다. 당연히. 특히 이제 여성은 50대 전후로 해서 폐경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고요. 남성은 다행히 이제 한 70세까지 쭉 서서히 떨어져서 조금 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불행이 뭐냐면
우리가 리비도라고 하죠. 성 욕구. 그런 욕구는 그 능력에 비해서 같이 감소하면은 차라리 행복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욕구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원하기는 하는 나이가 들어도 능력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박탈감 이런 게 이제 또 노년기 성 문제의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병원 같은 데서 굉장히 이제 뭐 정말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숟가락 들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성추행 이런 비슷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욕구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대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도 그런 욕구가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끝까지 계속 오래 유지해서 이 간격을 좁힐 것이냐 하는 고민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리면 좋은 게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 중에서 다시 나이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어도 지금 다 뭐가 나빠진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뭘까요? 근육입니다. 근육. 예, 여러분 뼈가 다시 건강해질 수도 없고 피부가 좋아질 수도 없어요. 성호르몬 늘어날 수 없겠죠. 시력이 좋아질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내 몸의 근육은 노력하면 20대 또는 30대의 내 건강했던 내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 강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늘릴 것이냐, 또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여인의 일생을 제가 사진으로 담아봤는데요. 잠깐 좀 보시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아주 어린 아이가 그 다음에 성숙한 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중년의 여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저쯤 지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되고요. 남자의 일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진행을 하네요. 근데 키가 줄죠. 제가 아까 키가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이죠? 지금 저희는 전성기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어린아이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리 어르신하고는 많은 간격이 벌어져 있지만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죠. 그죠? 누군가가 뭐 이렇게 좀 배변도 도와줘야 되고, 그죠? 대소변도 먹는 것도 좀 도와줘야 되고, 이동도 도와줘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자유롭게 살지만 다시 또 굉장히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이제 인간의 건강의 하나의 이제 프레임인데요. 중요한 거는 요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기간이. 자, 이제 가장 최근 자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저의 그 남은 날을 한번 잠깐 짚어보고 할까요? 산수 계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80세, 80.3세, 겨우 이제 80세를 넘었습니다. 그 전까지 70대 후반이었거든요. 계속 조금씩 늘어나네요. 자, 한국 여자들은 86.3세, 그냥 애누리에서 80세, 86세, 6살 차이로 보시고요. 이게 이제 만 나이니까 요 나이에서 남성은 이제 80백이 자기 나이, 여성은 86백이 자기 나이 이렇게 해보시면 앞으로 내가 벚꽃을 몇 번이나 더 보고 내 생애가 마무리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머리에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계산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하신 게 왜 남자가 여자보다 6살이나 빨리 죽을까? 6개월도 좀 억울한데, 그렇죠? 6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같은 동년배에 내 초등학교 동창하고 비교했을 때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6살을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아쉽지만 저도 남자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전적으로는 생명의 그 여명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근데 그 차이가 보통 많이 나면 한 2년, 그 다음에 적으면 한 6개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게 거의 10배, 6년이나 차이가 나는 중요한 이유는 그런 유전적인 이유를 더해서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아버님들하고 어머님들이 사신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죄송하지만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이주일 선생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아버님을 대표해서 담배 굉장히 많이 피셨죠. 아마 술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시골 어느 마을 버스의 어머님들 사진인데요. 글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죠. 뭐 패션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몸빼 바지 입으시고.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저 나이에 계신 분들 중에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피셨을 분들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학비되고 뭐 이러니라고 정말 콩나물값 아끼시고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저게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들이 그냥 피고 싶은 거 다 피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이렇게 사셨던 것보다 훨씬 어머님들 사는 방식이 더 건강하셨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6년의 차이를 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나이 드는 것에 어떤 기여하는 바를 보면 유전이 한 30%,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생활 습관이 70%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유전이 70%면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사시는 대로 사시면 돼요. 부모님 낳아주신 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그 특질은 30%고 내가 어제, 오늘, 앞으로,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70%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사진이 하나 나왔네요. 요거 이제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의학 잡지에 최근에 실린 그 학술 연구인데요. 제목은 제가 그냥 해석을 해드리면 당뇨, 그 다음에 암, 심혈관 질환,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노년기에 우리를 괴롭히는 병들이죠. 이 병들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뭐가 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조금 어렵지만 아마 오늘 제 강의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여명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라고 할 때 건강수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수명은 뭐냐면 80년을 사는데 내가 몇 살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이제 어차피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플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거를 나눠서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요 그래프에서 노란색은 건강수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그 진한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프면서 사는 기간을 표시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합치면 이제 전체 여명이 되는 건데, 제일 왼쪽의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느냐, 골고루 우리가 소위 뭐 그 섬유질을 많이 먹고 통곡식을 많이 먹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뭐 지방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을 잘 조절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종합했을 때 골고루 음식을 잘 먹는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잘하는 거고요. 왼쪽은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시면 아무래도 식사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여명도 길어지고 건강 수명도 길어진다.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배 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담배를 많이 필수록 기울기가 확 여명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5가지인데 다이어트, 이제 식사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흡연 문제,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세 번째가 운동이네요. 운동. 제가 잘못 봤어요. 운동이고 네 번째가 알코올이고 5번째는 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장 기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담배죠. 그러니까 흡연이 가장 우리의 건강 수명, 그다음에 평균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나쁜 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명과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쫙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가 술인데요. 요게 조금 재밌잖아요. 술은 보시면 술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죠? 네. 그리고 좀 재밌게 제일 왼쪽이 노알코올,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인데 그거에 비해서 중간에 술을 조금씩, 그게 이제 그램수예요. 몇 그램을 일주일에 몇 그램 먹느냐 하는 건데 그 그램수 조금씩 먹는 사람들의 수명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도 보이네요. 그러다가
다시 술을 좀 많이 먹으니까 다시 수명이 좀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알코올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BMI라고 하는 게 이제 비만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비만도 보시면은 역시 뚱뚱하신 분들이 기울기가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재밌는 거는 가장 왼쪽에 너무 마른 분들도 사망률이 떨어지게 돼 있죠. 중간이 좋잖아요. 중간이. 그래서 BMI는 한 25 전후로에 있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마른 것이 우리 수명에 썩 좋지 않다 하는 연구인데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이 학자들이 자세하게 요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5가지죠.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약간의 음주, 금연, 체중 관리. 요 5가지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50세인 여자분이다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이 50세예요. 자, 그리고 여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는 이 5가지 중에 4가지를 잘하고 있어요. 나 담배 안 피고요. 그다음에 운동 매일 하려고 하고 음식도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체중도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4가지 됐죠. 자,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없이 34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건강 수명이 앞으로 34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나는 그런데 한 가지도 해당이 없어요. 나는 음식도 지금도 좀 잘 건강하게 먹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23년만 건강하게 살 거고 그 나머지는 아프실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남성은 이게 4가지 있으면 31년, 없으면 한 가지도 해당 없으면 23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이를 보면 거의 한 11년 차이가 나죠. 11년 여성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요 5가지 중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 거냐. 여러분 제가 100세 건강을 얘기했지만 건강 100세가 중요한 거죠. 골골 100세라는 것도 있어요. 아프면서 100세 원치 않으시잖아요. 건강하게 몇 세까지 살 거냐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50세인데 앞으로 3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사시려면 이 5가지 중에 최소한 4가지, 5가지를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면 과연 잘 산 거냐? 저는 잘 산 거라고 봅니다. 뭐 더 욕심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할머니는 우리 나이로 만 나이로 하면 한 122년을 사신 프랑스의 깔망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뭐 굉장히 드문 경우겠고 사실은 저게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우리가 그 수명을 천수라고 할까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 있다면 인간은 원래 최대한 120년 정도를 살 수 있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봅니다. 근데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산 방식,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본인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환갑만 넘어도 잘 살았다고 했고 지금은 이제 100세가 목표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 그동안 다른 연구에서도 이제 영국에서 이어진 연구에서도 이제 100세 넘으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이분들이 왜 오래 살았나 그런 거를 이제 혈액 검사, 설문조사 다 해봤더니 5가지 역시 유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건강하시면 유전적으로 건강하실 수 있죠. 나머지는 긍정적 태도 이거는 약간 어떤 스트레스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자세랑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 운동, 그 다음에 영양, 특히 소식이 중요하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100세 넘는 장수인들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째 키워드 제가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통증. 통증은 이게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이 아픈 데를 다 해결해 드릴 수는 물론 없습니다. 뭐 디스크가 터졌다. 뭐 당연히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좋은 병원에 가서 대상포진이 걸렸다. 이거 빨리 가서 항바이러스 약 드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소위 만성 통증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만성 통증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같은 사람이 이제 사진이 2개가 있는데 남성, 여성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아파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 찍어 보세요. 누가 아파 보이세요? 네, 그렇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파 보이네요. 저 양쪽에 있는 분들은 왠지
얼굴 표정을 봐도 그렇고 아파 보이지 않으세요. 건강해 보이네요. 같은 사람인데.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이상하죠. 아플 것 같아요. 어딘가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자세죠, 자세. 자세가 다르네요. 뭔가 좀 고든 자세로 서 있는 분들에 비해서 가운데는 약간 뭔가 꾸부정한, 그렇죠? 소위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꾸부정한 자세가 왜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는지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이제 제가 스스로 저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도 만성 통증이 있었어요. 어디가 아팠냐면, 아마 저랑 비슷하게 아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어깨 이 양쪽 등 쪽이 있죠. 높은데, 여기 양쪽 어깨.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견갑골이라고 뼈가 있는데, 그 사이 어디쯤인가 누르면 굉장히 아픈 데가 있고, 이게 조금 더 진행하면 목 뒤도 좀 아프고, 그 다음에 이 뒤통수까지도 좀 아프고, 요 통증이. 이게 제가 아마 의과대학생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부터.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의사가 아니었고 잘 모르니까 선배들한테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런데 진단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신경외과 선배한테 가면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 보시고 디스크 끼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그때 20대니까 디스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끼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비스무리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을 견인하기도 하고 이런 치료도 받아보고, 재활의학과나 통증 클리닉 같은 데 가면 근육이 뭉쳤다 그러면서 거기를 풀어준다고 주사를 놓으시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봤는데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해보면 조금 좋아지는 듯 하지만 대개 한 1, 2주 지나면 원상복귀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도대체 왜 이게 진단도 안 나오면서 이렇게 아플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어느 날 마치 정말 번개가 치듯이 제 머리에 뭔가 떠올랐어요. 뭐였냐면, 좀 피곤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제 머리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는 제 얼굴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얼굴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러면 제 머리의 무게는 몇 킬로 정도 나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사람의 머리 무게가 몇 킬로쯤 될까요? 대략 한 5킬로 정도. 조금 얼굴이 작은 분들, 여성들의 경우는 한 5킬로. 그 다음에 저 같은 대두는 한 7킬로. 그 다음에 6킬로. 남자들은 그 정도 나간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6킬로라고 평균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여러분 머리 무게가 얼마라고요? 6킬로. 자, 6킬로면은 이게 소고기로 하면 몇 근이 되나요? 그렇죠. 10근이 되죠. 10근. 소고기 10근. 6kg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고기 10근 그러면 그 비싼 소고기를 10근을 한 번에 샀다 그러면 덩어리가 꽤 크겠죠. 자, 그게 여러분 머리의 무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양쪽 끝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 10근의 소고기를 자기 어깨 위에 정확하게, 그죠? 딱 올려놓고 있는 상태죠. 그대로. 자, 그러면 이 어깨, 이 몸통이 이 소고기를 들고는 있는데 부담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게 각도가 안 맞죠. 앞으로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10근의 소고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손으로 제가 이렇게 매달고 있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각도가 조금만 더 기울어질수록 이게 5kg가 5kg가 아니라 10근이 아니라 굉장히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각도가 쓰면 쓸수록 무게가 덜 느껴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20대 때 왜 어깨가 아팠을까? 그때 가장 건강한 나이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공부한답시고 어쨌든 뭔가 제 머리는 제 몸통으로부터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책을 볼 때도, 그죠? 그때는 핸드폰은 없었지만 글씨를 쓸 때도, 그다음에 독서실 이런 데도 공부할 때 헤드폰 끼고 고개 이렇게 구부리고 공부하고, 그렇죠? 신문을 볼 때도 어쨌든 제 머리는 몸통보다 앞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항상. 이게 여러분 소고기 10근을 이렇게 매달고, 약간 요 정도 각도가 될까요? 이렇게 매달고 30분을 여러분들이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플 거예요. 여기가 근육이, 힘준 근육이. 이게 안 아프면 이상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 똑바로 들으면 훨씬 덜 아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어깨, 허리 이런 만성 통증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런 어떤 자세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힌트를 얻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목을 뒤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핸드폰 들고 그죠? 고개 숙이고 또 이렇게 하고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지 보시잖아요. 카톡 밤사이에 온 게 없는지 보시잖아요. 그때부터 고개는 이미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고 계속 생활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머리만 뒤로 밀어넣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머리만 뒤로 집어넣는 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허리가 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목이 딸려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저와 비슷한 통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계시다면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정말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세 교정 운동을. 저도 운동하고 나서 지금 이걸 깨닫고 그동안 이제 계속 꾸준히 하루에 한 10분, 15분, 하루에 2번 정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 통증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개인적으로도. 물론 100%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만성 통증은. 또 나쁜 자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한 60%, 70% 이상은 좋아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운동이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맥켄지라고 하는 그 학자가 만든 운동인데요. 맥켄지 운동이라는 게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치시면 운동 방법 자세하게 잘 나오는데 이 운동은 주로 이제 핵심은 어쨌든 이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뭔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 그 커브를 다시 이 C자 커브라고 그러죠. 다시 뒤쪽으로 잡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자세나 운동들을 목도 설명하고 허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좀 해주시면 만성 통증 부분을 많이 잡으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사진에 그 맥켄지 운동 몇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거보다 좋은 영상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자세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할 때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예를 들면 고개를 돌린다 그래도 너무 끝까지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자세로 해보고 그 다음에 반응을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에 이미 경추 디스크가 있다거나 허리에 디스크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자세의 운동은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제끼는 것도 사실은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운동이 좋다는 거는 그런 척추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없는 비교적 건강하신 그런데 이제 자세가 나빠서 문제가 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특정 병이 있고 척추 협착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잘못 따라 하시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고 조금 해보시고 좋으면 계속 하시고 더 악화되는 것 같다 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C자 커브를, 목도 C자, 허리도 C자 커브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고요. 자, 이 자세도 맥켄지 운동이 한 가지인데 저기 침대에 누워서 저렇게 목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시원한데요. 역시 디스크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허리 운동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그냥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첫 시간의 키워드는 뭐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일단 근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뢰밭 이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제 3대 지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지뢰 별로 기분 좋은 말 아닌데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지뢰라는 게 숨겨져 있어서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도 지뢰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밟았다 하면 최소한 사망, 최소한 사망은 너무한다. 반신불수 또는 뭐 발목이 잘리거나 그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국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세 개의 지뢰는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 중풍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심근경색증으로 대표되는 심장질환입니다. 네, 이 세 가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국이 전체 사망자의 50%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나 청소년 이런 사망 다 합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젊은 나이에는 이런 병이 별로 없죠. 이때는 사고사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50대 이상의 우리 연령대의 사망 원인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비슷하게 여러분과 비슷하게 갈 거니까, 저랑 여러분 중에서 지금 강의 듣는 분이 100분이다 그러면 아마 제 예상으로 한 이 중에 70명 이상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안타깝지만 사망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 세 가지 지뢰만 잘 피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뢰가 어떤 건지는 이제 인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뢰를 안 밟고 잘 갈까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 장수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 대한 대답일 수 있어요. 약간 프레임을 바꾸면요, 우리는 그냥 흔히 뭘 먹으면 또는 뭘 하면 오래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뭐 산삼을 매년 한 뿌리씩 먹으면 오래 살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죽는지를 보고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만 알려드리면 그게 오래 사는 방법인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암이죠. 암. 제일 무서운 거죠. 여러분 뭐 가장 걱정스러운 건데, 암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몸에 전신에 암이 생기니까 남성한테 흔한 암, 여성한테 흔한 암이 달라요. 그런데 이 많은 암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지를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랑 반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암에 안 걸리는 비결인 거죠, 결국. 무슨 버섯물을 먹어라, 뭐 이런 걸로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생기는 모든 암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암의 원인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암의 원인이 대표적인 게 쭉 여기 나와 있어요. 자, 1등이 뭐예요? 담배입니다. 제가 초두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담배가 전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100가지가 있다고 할 때 30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게 흡연, 토바코, 30%. 자, 두 번째 암의 원인이 뭐예요? 다이어트, 식생활, 비만,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운동. 요거 연결되는 것들이죠. 운동하면 살 빠지고, 많이 먹으면 또 살찌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만과 관련된 운동 이런 것들이 또 30%를 차지하네요. 자, 그 다음에 직업과 환경.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탄광촌에서 일을 하면 폐암이 많이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가족력. 그게 또 한 5% 정도 되네요. 그죠?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나머지 뭐 다 여러분들 자세히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암에 안 걸리는 방법은 60%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담배 안 피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신경 쓰고, 운동해서 살찌지 않도록 뱃살 집어넣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 인생에서 암 안 걸릴 확률 60%는 사라진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술이 있네요. 술 보이죠 밑에? 알코올 몇 프로? 한 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5%보다 조금 짧네요.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담배는 몇 프로라고 했어요? 30%, 알코올은 3%.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예, 담배가 술보다 암 한 가지 질병만 놓고 봐도 10배가 더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술은 못 먹는데 담배는 못 끊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강의 듣는 분 중에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아시겠죠?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둘 다 안 한다? 글쎄요, 뭐 좋긴 한데 조금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담배를 끊고 술을 조금 차라리 배우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한 말씀을 드려보면,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어요. 암의 원인 중에 왜 스트레스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강의할 때 꼭 있으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 생긴다고 하던데, 근데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냐? 당연히 암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양적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표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은 암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그냥 나이를 먹으면 외부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뭔가 이렇게 암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세포가 들어와서 내 몸에 이식이 돼서 생기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정상적이었던 나의 몸, 나죠, 나. 내가, 내 몸의 세포의 일부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50년, 60년 되다 보니 그 중에 일부가 변질되는 세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인 거예요. 원래 우리 몸의 세포들은 뭐 적혈구는 120일, 뭐 피부세포는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멸되고 또 새로 나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암세포의 특징은 계속해서 2배, 4배로 증식하는 게 이제 암세포의 무서운 점인데, 그런 식으로 내 위세포, 내 유방의 세포, 폐의 세포가 변질되는 세포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흡연, 뭐 발암성 식품, 화학물질, 바이러스, 유전 이런 게 다 관여를 하더라 하는 건데요. 사실은 무서운 얘기지만 지금 제 몸, 제가 좀 뭐 건강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몸도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뒤져보면 아마도 제 위 안에도 그 변질된 암세포가 몇 개 있을 겁니다, 아마. 제 폐에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미세먼지 맡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쁜 세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면 정상적인 면역인은 1000만 개의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NK셀이나 뭐 이런 그 자연 살해세포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백혈구 안에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런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조기 발견해서 다 잡아먹어서 사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거나 아주 과로를 심하게 하거나 해서 면역 기능이 확 떨어져 있으면 그 위나 폐에 있는 그 작은 그 암세포들이 통제가 안 되고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서, 그게 예를 들어 여기 새끼 손톱만하게 콩알만해졌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백혈구가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기 발견밖에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거는 암에 안 걸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암에 걸릴 확률 조금 기분 나쁘지만 이게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한 4명 내지 5명 중에 1명, 그다음에 남성은 3명 내지 4명 중에 1명이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리 여명 중에 한 가지 암에는 걸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는 굉장히 흔한 사실은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요거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 이게 건강한 사람의 폐 사진입니다. 아주 탄력이 좋은 스폰지 같은 구조가 우리 폐고요. 그런데 담배를 한 60년 피신 분의 폐입니다. 보시면 시커멓게 완전히 담배진으로 버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담배가 해로운 거는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피신 담배, 첫 담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 타르가 지금도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배설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폐라는 게 완전히 그 닫힌 구조, 클로즈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가래를 통해서, 객담을 통해서 배설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담배 핀 게 다 가래로 나오지 않잖아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알코올은 차이가 뭐예요? 술은 어느 정도 마셨어도, 어제 술을 좀 드셨어도 하루 지나면 간에서 얘가 해독을 하죠. 그래서 몸 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지 않아요. 아주 과음을 하면 이제 간이 견디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알코올은 어느 정도 들어와도 이게 해독이 되고 다시 또 먹게 되고 이런 건데, 담배는 끊임없이 독성이 축적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폐암입니다. 자, 이 사진은 조금 그 수술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은 그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의 폐입니다. 아까 죽은 사람 폐는 이제 피를 빼서 색깔이 회색이지만,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그 붉으스름한 이제 그 적혈구 색깔이 나타나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탄력이 좋아 보이죠. 이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탄력이 좋은 고탄성 조직이고요. 거기 시커멓게 뭐 묻어 있는 게 요게 지금 요게 초기 흡연자의 폐입니다. 담배를 한 3년, 5년 핀 사람의 폐에 지금 타르가 쌓이기 시작하는 초기 흡연자고, 오른쪽에 이제 폐암 환자는 담배를 몇십 년 피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20년, 30년째 피고 계시면 요 중간 정도, 어느 정도의 뇌폐가 이 정도 색깔이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고 지금 당장 금연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 원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뢰. 예. 기억나세요? 예. 어떤 분은 심장, 어떤 사람은 뇌라고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이게 2, 3인데, 사실은 뇌졸중과 심장마비는 그냥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전이. 뭐냐면 혈관이 망가지는 거죠. 아까 이제 암이 하나의 큰 우리의 질환이었다면 두 번째 질환은 혈관 질환가 있어요. 그렇게 뇌에서 막히면 뇌혈관 질환이고 심장이 막히면 심장 질환이 생기는 거니까 결정적으로 이 혈관 질환이 결국 우리의 아주 중요한 질환밭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혈관 질환에 안 걸릴지를 여러분하고 또 같이 고민을 해보죠. 자, 이것도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뭘 먹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거꾸로 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뇌졸중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냐, 이런 걸로 많이 돌아가시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6가지의 그 혈관이 망가지는 컨디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저랑 같이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1번은 고혈압입니다. 뭔지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혈압이 높으면 잘 혈관이 터지겠죠. 두 번째는 고지혈증. 고지혈증이 어려우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 속에 지방, 콜레스테롤이 높다, 중성지방이 높다. 검진하시면 그런 수치들을 여러분이 받아보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당뇨.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병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피 속에 글루코스, 혈당이 올라가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병입니다. 이 3가지 3대 성인병. 그 다음에 4번째는 흡연. 흡연이 혈관에 나쁜 거는 니코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코틴은 강력하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혈관을 오므라뜨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담배 한 대 피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혈관이 좁아지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비만. 역시 특히 이제 복부 비만. 다리가 굵은 건 괜찮아. 근데 배가 나온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고,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타입 A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입 A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건데, 그 다혈질 성격, 아주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하시는 분들 있죠. 요 6가지. 요게 하나 있을 때마다 혈관 질환의 발생은 한 2배 내지 3배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6가지 설명드렸는데 그냥 멍하니 듣지 마시고 이 중에 나한테 몇 개 있는지 쉬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는 몇 개 있는지 손들어 보라고 하거든요. 4개 있으신 분 하면 손드는 분 있으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 3개쯤 있다. 내가 지금 당뇨가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한 6배 내지 8배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뇌졸중, 심장병 사망률이. 자, 그러니까 나 뇌졸중으로 죽기는 싫어요. 나 심장마비는 걸리기 싫어요. 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될지. 이 6가지를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제거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행스러운 거는 이 6가지 위험 요소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죠. 몇 개나 있어요. 한번 짚어볼까요? 자, 담배 어떻게 하시면 돼요? 끊으면 되죠. 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빼면 되죠. 성격은요? 고치면 되죠. 어려우세요? 네, 어쨌든 하시면 됩니다. 자, 3개 남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 해결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안 된다. 안 된다는 분은 이거 평생 완치가 안 되잖아요. 이건 평생 약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된다고 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된다고 보실 거예요. 정답은 된다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치가 안 돼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혈압이 높아서 약을 5년째 드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 먹기 전에 혈압이 160, 170 이랬는데 지금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지금은 125, 1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은 약 먹는 5년 동안은 고혈압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5년 동안 혈압 없이 지내신 거죠. 약을 먹었으나 어쨌든 그 약 때문에 혈압이 125, 130을 유지했으니까 정상이셨던 거예요. 이게
높은 혈압이 계속 가는 게 혈관이 터지는 거고 혈압이 지금 약을 먹어서라도 어쨌든 정상을 유지하시면 이거는 해결된 거예요. 현재 상태는. 계속 나는 약을 중단하지 않고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혈압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무슨 욕심을 부리냐면 완치시키지 않으면 약 안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 듣는 분 중에 몇 분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 검진을 해서 중성지방이 높다고 나와서 제가 선생님 이게 이렇게 높으면 혈관 내벽에 기름이 낍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올 수 있습니다. 약 드셔야 됩니다. 설명하면 안 드시겠대요. 왜? 나는 술도 안 먹고 뭐 담배도 안 피고 고기도 안 좋아하는데 제가 왜 그런 약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 환자들을 제가 실제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환자분은 50대 중년 아저씨인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거의 매일 소주를 드세요. 소주를 뭐 매일 한 병 반 두 병을 드시고 당연히 안주도 삼겹살, 곱창, 뭐 기름진 거 매일 튀김 뭐 이런 거, 닭강정 이런 거 아주 즐겨하세요.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더니 중성지방이 정상치 150, 200이어야 되는데 400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A. 두 번째 환자분은 70대 비구니 스님이세요. 제 실제 환자분이세요. 비구니 스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여자분인데 스님이세요. 굉장히 날씬하시고요. 몸이 가벼우세요. 근데 피 검사를 해봤더니 중성지방이 역시 4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왜 혈액에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게 나오셨을지, 혹시 고기 드세요? 혼날 뻔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저는 된장국, 된장에 호박잎 찍어서 먹고 맨날 그게 다인데, 그죠? 술은, 술 당연히 안 드시죠. 고기 안 드시죠. 네. 운동, 제가 여쭤봤어요. 운동 혹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절에 마당 다 쓸고 예불 준비하는데. 하루에 제가 이래도 10,000보는 걸어요. 그런데 왜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죠, 선생님? 하고 저한테 반문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에 이 아저씨랑 이 비구니 스님 중에 평생 동안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쵸? 네. 여기서 1번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2번인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 높대? 근데 무슨 약을 평생 먹으라고? 말도 안 돼. 안 먹어.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새싹보리 이런 거 즙 먹고 이러시는 분은 많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분은 원인이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닌 거예요. 많이 먹어서 올라간 거죠. 삼겹살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그러니까 원인이 외부인 거야. 이 사람은 약을 먹어서 치료할 게 아니라 습관을 조절하면 되죠.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으면 아마 10중 8구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자, 두 번째 비구니 스님은 원인이 없죠. 억울하신 거죠. 이 억울하신 게 병인 거예요. 이분은 몸 안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생성하는 기능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이제. 되게 여자들은 폐경 이후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젊을 때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이런 게 생겼지라고 억울해하시면서 약은 안 먹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낍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억울한 사람이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10중 8구는 한국 사람들은 이 억울하신 분들은 약을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의사한테 도망가시려고 하고 거꾸로 이 첫 번째 아저씨는 선생님 좋은 약 없나요? 계속 물어봐요. 저는 약 주기 싫은데 술 끊으라고 얘기해도 술은 못 끊겠으니까 약이라도 먹겠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정리하면 6가지 위험 요소,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 중에 6개 전부 다 해결 가능하다. 혈압약 잘 드시고 고지혈증, 당뇨 병원에서 잘 치료하셔서 정상 수치로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으로 유지만 하시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 매일 먹는 거는 그거는 최소한의 치료다. 이걸 완치시켜달라고 하는 거는 다시 나를 젊어지게 해줘라고 떼를 쓰는 어린애랑 똑같은 거다. 여러분이 나이 드신 걸 받아들이고 온 질병에 대해서는 내가 잘 관리해 줄게 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콜레스테롤이 낀 그 혈관 내벽입니다. 가운데 빨간 게 혈전이고요. 이렇게 막히면 뭐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요게 심장의 그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장입니다. 거기 보면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빨대같이 이렇게 생긴 튜브가 보이는데 요게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핏줄이고요. 저게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늘어 보이죠. 저거 젊은 사람도 잘못하면 막힐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뇌졸중 환자의 혈관이고요. 혈전이 생겼는데 저게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혈관 내벽에 뭔가가 끼면서 좁아지면서 그 다음에 혈압이 높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당뇨병은 왜 위험하냐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탕물을 만지면 손이 붓죠. 맹물은 뽀드득뽀드득한데 설탕물은 끈적끈적 붓잖아요. 여러분 피 안에 당이 높다는 얘기는 여러분 피가 끈적끈적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잘 막히겠죠. 흐름이 좋지 않죠.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병인 겁니다. 모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이상한 그림이긴 한데 여러분이 소화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이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 우리 그 사람들이 만든 토우라고 하는 건데 뭔가 그 생식기를 굉장히 부각시켜 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끄러워할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 예를 들어 담배를 피기 전과 담배 피고 나서 남성 성기 사진을 이렇게 온도를 측정한 이게 기계인데요. 보시면 흡연 후에 온도가 뚝 떨어져 있는 거. 파란색은 그 체온이 뚝 떨어진 걸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혈관이, 니코틴이 어떻게 된다고? 혈관이 수축되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혈관을 확 수축시키기 때문에 이게 온도가 떨어지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남성 기능 발기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기라는 건 혈관이 팽창 잘 늘어나야 그게 남성 기능이 좋은 건데, 이 기능에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흡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고, 이게 무슨 약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 아주 유명한 그 화이자, 이게 이제 백신 때문에 유명한 화이자 백신 다 맞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화이자가 그 전에 유명한 건 이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 때문에 그렇죠. 이 약은 남성 혈관, 특히 성기 혈관을 팽창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 이 비아그라랑 완전히 반대작용을 하는 아주 나쁜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니코틴이에요. 니코틴은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키고 비아그라는 혈관을 팽창시키는 약이니까 서로 상반대 작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흡연자의 경우는 하루에 담배 20개, 10개를 피시면 계속 혈관을 수축시키다가 그다음 부부관계를 위해서 이게 팽창되지 않으니까 또 저런 약까지 먹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자기가 스스로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는 어떻게든 무조건 끊으셔야 되는 거다. 제가 아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혈관이 대동맥 혈관인데 나이가 비슷한 두 남자인데 위에 사람이 2살 젊은데 혈관 내벽이 윗사람은 아주 지저분하고 뭐가 깨끗하지 않죠. 동맥경화가 심한 혈관이고요. 아래 2살 많으신 분인데 혈관 내벽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위에 분은 술, 담배 많이 하고 체중도 많이 나가시는 분이고 밑에 분은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혈관의 건강은 완전히 내부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나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훨씬 젊은 혈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흡연이라고 하는 게 뭐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습관일 수 있다. 근데 왜 끊기가 어렵냐면 너무나 많이 한 거고, 보세요. 지금 여기 그림처럼 여러분이 20살부터 50세까지 30년 담배를 폈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21만 9천 개를 피신 거예요, 담배를. 이게 마약인데 마약을 21만 번을 하신 거예요. 하루에 20번이나. 그거를 갑자기 내일 아침부터 건강을 위해서 끊겠다 하려니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는 마약이고, 제가 재미있게 본 그 금연 방법이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잘 나가시는 그 소설가 중에 김영하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정말 골초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01년도에 담배를 한 방에 끊어버리셨어요. 되게 이제 작가들이 담배 많이 피고 하시는데 이분은 작가기 때문에 담배 끊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 담배한테 이별 편지를 쓰시고 끊으셨어요. 뭔가 이제 계기가 있으셨겠죠. 그래가지고 담배한테 이별 편지를 아주 멋들어지게 작가답게 쓰십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너는 나를 지배하고 내 위에 군림하지만 나는 저항하지 못했다. 그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폭군이여 안녕. 결국 마지막 갑 최후의 한계비가 남았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을 내다보며 생의 마지막 담배를 피웠다. 그러고 끊으셨어요. 작가답죠. 이렇게 의지로만 끊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5% 미만. 그래서 이제 금연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이 중에서 뭐 금연침 이런 것들, 금연초 이런 것들은 별로 근거가 없는 것들이고, 이 중에 도움이 되는 거는 니코틴 보조제 보건소에서 주는 거랑, 그다음에 병의원에 요새 금연 클리닉들이 있어서 거기 가시면 그 담배 금단 증상도 줄이고 흡연 욕구를 줄이는 약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처방 받으실 수 있고요. 요거 한 3개월 정도 과정으로 치료 받으시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 그동안 낸 세금으로 전액 다 약제비, 진료비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내셔서 제 강의 들으시고, 아직도 담배 피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배부터 끊으세요. 이게 담배가 다 결쳐 있죠. 지금 아까 암에도 결쳐 있고 그다음에 혈관 질환도 걸쳐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들 장수에 정말 도움이 되시는 습관일 거다. 그런. 자,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아까 초반에 잠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 술은 한 잔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가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술은 종류가 다양한데 잔의 크기가 다 다르네요. 그래서 독주일수록 술잔의 크기는 작죠. 맥주는 글라스에 마시고 양주는 도수가 높은수록 조그만 잔에 마시네요. 그죠? 와인은 뭐 중간 정도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그 술을 자기 술잔에 따라서 마시게 되면 그 한 잔을 먹으면 양주든 맥주든 와인이든 내 몸에 들어가는 순수 알코올로 계산을 하면 한 8g에서 12g 사이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가 알코올 한 잔이라고 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맥주 잔에다가 양주를 한 잔 따르면 그건 한 잔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요것도 조금 어려운데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자, 보시면 가로축은 드링크 퍼 위크라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술을 몇 잔 마시느냐. 제가 한 잔이 얼만큼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알코올 10g 기준. 세로축은 relative risk for death, 사망의 상대 위험도입니다. 이게 죽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 막대기는 전체 사망률이고, 파란색, 노란색 막대기가 혈관 사망률입니다. 뇌졸중 심장병, 빨간색은 캔서, 암입니다. 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제일 왼쪽 막대기를 보시면 제로라고 써 있는 게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무음주자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기준이 1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 칸은 7잔까지 술을 마시는 분이죠. 자, 복잡하니까 여러분 먼저 파란색 막대기만 먼저 보세요. 파란색 막대기가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무음주자보다 조금 먹는 분이 막대기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어요. 몇 프로나? 0.8이니까 20%가 줄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술을 전혀 입에 안 드시는 것보다 조금 먹는 게 더 덜 죽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나 봤더니 21잔까지도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21잔이 넘어가니까 막대기가 다시 늘어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21잔 넘게 먹으면 그 효과가 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란색을 먼저 보시면, 노란색은 혈관이라 그랬죠. 혈관은 술을 먹었을 때 현저하게 이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재밌게도 혈관을 좀 팽창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술 먹으면 얼굴이 불그스레해지는 게 모세혈관이 팽창되는 거니까 몸에 있는 혈관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오히려 알코올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빨간색은 뭐냐면 암이죠. 암은 초기에는 별로 효과가 큰 차이가 없다가 21잔 넘게 먹으면 암이 확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급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간암, 식도암 이런 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효과 때문에 이제 술 많이 먹으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너무 어려웠나요? 자, 다음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 객관식 문제를 내릴게요. 1번 술을 전혀 안 먹는다. 2번은 술을 먹되 혈관은 예방하고 암은 안 걸릴 만큼만 먹는다. 3번은 주면 주는 대로 왕창 다 먹는다. 정답은
그렇죠. 2번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2번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신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지방간이 심한 오른쪽에 있는 간하고 왼쪽은 정상적인 간 색깔이고요. 술을 많이 먹으면 이제 나중에 경화가 돼서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21잔이라는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주일 기준입니다. 하루 기준이 아니에요. 하루에 21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일주일에 21잔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먹으면 되느냐고 물어보는 분이 꼭 있더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하루에 먹을 양은 소주 한 병 이내, 남자는 6잔, 여자는 4잔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술을 나는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막 졸리고 그래서 못 먹는 사람이었다.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술을 먹어도 되느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드시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이거는 뭐냐면 알코올 분해하는 효소가 체질적으로 없는 분들이 동양인들에게 꽤 많은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술을 적게 먹어도 몸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술을 그냥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고,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담배는 피는데 술은 안 먹는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담배를 끊고 술을 조금 배우세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권할 정도다. 그 근거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데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마시지 마세요. 끝장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잔 먹으라 그랬다고 이렇게 왕창 큰 잔에 마셔도 안 되고요.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치매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치매 너무 중요한 주제긴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딱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치매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여러분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원인을 잘 모르는, 왜 걸리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에게 걸리는지도 잘 모르는 일종의 그 유전적인 그런 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고전적인 치매고, 2번째는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국 보여지는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뭐 잘 잊어버리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는 건데, 그 원인이 이제 알츠하이머는 뇌 자체가 수축이 되는, 뭔가 뇌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는, 원인을 잘 모르는 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뭐 심장병, 뇌졸중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6가지 위험 요인 제가 설명했죠.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뇌혈관을 막기는 않고 모세혈관 레벨에서 조금씩 이게 이제 막히기 시작하거나 해서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사실 예방 방법도 아직 명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볼 때 이 6가지 우리가 그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하면 그 최소한 그 이 혈관성 치매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몸은 아까 근육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 뇌세포도, 그전에는 뇌세포가 이게 고정이 되면 더 이상 증식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학습하고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듯이 뭔가를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뇌세포를 계속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치매나 기억력을 그 감소를 예방하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2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방을 섭취하는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칼로리도 가장 높은 게 지방이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중에 거의 2배가 되죠.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설명하는데, 이 지방은 우리를 죽이는 지방이 있고, 우리 몸을 살리는 지방이 있어요. 크게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 죽이는 지방은 이제 소위 뭐냐면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는 거, 포화지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4발 달린 그런 동물들, 그 다음에 닭고기니 오리고기니 이런 그 조류들, 이런 게 전부 다 포화지방에 사실은 들어가요.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코코넛이나 계란도 들어가고 팜유 같은 식물성 기름 중에도 포화지방이 좀 일부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좋은 기름인데, 올리브 이런 거 좋은 기름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먹기 편하게 이렇게 마가린 스프레드식으로 만들면
이거는 나쁜 기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재료는 좋은데 어떤 튀기거나 고형화시키거나 하는 과정에서 나쁜 기름으로 바뀌는 게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자, 제가 물음표를 쳐놓은 이유는 계란은 양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란을 하루에 뭐 10개씩 먹고 이런 사람 없으니까 포화지방이지만 워낙 좋은 성분이 그 안에 많아서 계란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드셔도 돼요. 그다음에 코코넛도 이게 포화지방이지만 굉장히 안정된 지방이기 때문에 몸에 별로 해로운 지방은 아닙니다. 팜유는 뭐냐면 우리 그 과자나 계란이 아니라 라면을 튀기는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별로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식물이지만 나쁜 기름에 해당되는 거다. 이 얘기를 여러분 아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몸에 좋은 기름, 살리는 지방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뭐 땅콩, 아몬드, 카놀라, 올리브, 아보카도, 호두 이런 우리 식물성 기름들. 그다음에 슈퍼 불포화 지방이라 그래서 그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이런 기름들이 굉장히 좋은 기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알려드려도 사실은 우리 입에 더 맛있는 기름은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기름이 더 많죠. 그죠? 네. 삼겹살 좋아하시고 다 튀김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치킨 같은 거 좋아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식을 할 때 삼겹살을 많이 드셨어요. 또는 곱창을 드셨어요. 그러면 집에 가실 때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아유, 나 오늘 나쁜 기름 많이 먹었네? 그럴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집에 가시면 반드시 좋은 기름을 조금 더 보충하고 주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그 양배추 좀 썰어가지고 올리브 기름 충분히 넣고 발사믹 식초 좀 넣어서 샐러드를 한 접시 먹고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 뭐 아몬드나 또는 뭐 호두나 이런 것들을 한 줌 먹고 주무신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생선을 좀 구워서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기름을 동시에 좀 같이 드셔주시면 우리 혈관 내벽에서 서로 이 두 가지 기름이 상보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쁜 기름을 먹은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메가3라고 하는 영양제 많이 드시죠? 그게 이제 피쉬 오일이거든요. 사실은 생선 기름을 이렇게 정제해서 만든 건데 알도 크고 해서 저도 먹으려고 하지만 매일 먹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가 오늘 좀 곰탕, 설렁탕을 잔뜩 먹었다. 또는 뭐 라면을 끓여서 국물처럼 모처럼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나쁜 기름을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오메가3 몇 알을 같이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 정리를 잠깐 하면 지금까지 이제 쭉 뭐 근육 얘기부터 쭉 했는데 제가 이제 10가지 어떤 우리 몸을 개조하고 건강 백세를 유지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한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금연, 담배는 최대한 멀면 멀수록 좋다는 거고 술은 약주로 조금씩 드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통곡식을 많이 먹어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식사랑 관련돼서 가볍게 먹어라. 그죠? 가볍게. 비만하면 안 되니까. 자,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짜게 먹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가장 흔한 암이 위암입니다. 아직도. 근데 위암의 원인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싱겁게 드셔라. 뭐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운동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 중요한 건 아까 암과 관련돼서 설명드렸고, 자,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을 먹을 것이냐라는 거 물음표를 치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식사 전에 벌써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못 먹겠다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TV나 종편에 의사 선생님들 뭐 나오셔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는 거 다 먹으려면요. 그건 진짜 그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근데 다 필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시골에서 뭐 유기농으로 농사 짓고 하시면서 신선한 채소 과일 많이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도 잘하고 이러신다면 아무것도 안 드셔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뭐 너무 바빠서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냉동식품 많이 먹고 뭐 외식 많이 하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가 칼로리가 부족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런 영양 부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칼로리는 과잉이 문제고요. 근데 이제 그런
외식이나 이런 것들, 뭐 냉장고 음식을 많이 먹는 분의 경우는 특정 성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게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종합 비타민, 뭐 비타민 A, B, C, 뭐 마그네슘, 칼슘 다 들어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두 알 드시는 거가 저는 나쁘지 않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은 역시 혈관 관리하는 거, 그다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암이 지금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하셔도 100% 안 걸릴 자신은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암세포가 내 면역 기능을 넘어서 더 커지는 암을 잡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10가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접종을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질문들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 예방접종은 어릴 때 뭐 생후 1개월 때 BCG 맞히고 이런 거 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해주니까 우리가 다 예방접종을 이미 하신 거거든요. 근데 성인 예방접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겨서 맞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상포진 같은 거, 폐렴 접종 같은 거, 파상풍 같은 거, A형 간염 이런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독감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나라에서 놔주죠 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꼭 필요한 접종이 돼버렸는데,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또 타인, 이 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연세면 당연히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고민은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녀들은 접종을 할까 맞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대 30대는 코로나 걸려도 사망률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또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끙끙 앓고 열나고 이런 경우가 20대가 제일 흔해요. 근데 반대로 다행스럽게도 이 예방접종의 부작용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아직 많이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걸 안 맞았을 때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률은 50대, 60대, 70대 올라갈수록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코로나는 반드시 맞으셔야 된다. 특히 여러분 나이에 나는 뭐 이미 약 먹는 게 많은데 몸이 골골한데 그거 무서워서 못 맞겠어요. 그러니까 더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는 나이가 많을수록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요. 내가 당뇨병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더군다나 하루라도 빨리 맞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강의를 좀 정리할 건데요. 자, 이 스트레스는 그동안 이제 몸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다면 이제 마음의 건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다는 거에는 마음의 건강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망아지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죠. 왜 힘들어? 짐이 너무 많네요. 이 주인이 무식하게 너무 무거운 짐을 얹혀놓으니까 이 망아지 마생?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그죠? 네. 자기가 감당할 거 이상의 짐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한번 도출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의 원리,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원리 중에 첫 번째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일 내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이것도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렸다.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당연히 후자가 더 큰 스트레스다. 뒤에 게 300점이면 앞에 거는 한 20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는 스트레스는 그 양적인 것이 점점 쌓인다, 축적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20점짜리, 30점짜리 작은 스트레스도 계속 몸에 쌓이면, 마음에 쌓이면 점점 양이 늘어난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스트레스는 양이 많다고 해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나쁜 거 아니야? 물론 나빠요. 근데 많다고 해서 꼭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시면 저분은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는데 잘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그게 비결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는데 지금 이 그림에 제가 컵 2개를 갖고 왔는데 자, 왼쪽에 있는 작은 잔은 500cc짜리 그냥 맥주잔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은 한 2000cc짜리 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게 이제 지금부터 컵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라고 제가 바꿔서 설명을 할게요.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라고 보세요. 자, 500cc는 마음이 좁은, 속이 좁은 사람. 그 다음에 2000cc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속이 넉넉한 사람. 화도 잘 안 내고 아주 마음이 큰,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예를 들어 A양, B양을 설명할게요. 자, A양은 이제 시골에 조그만 단위 농협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남편도 이렇게 별변한 직업이 없고 집에서 그냥 백수라 그러나요? 그냥 놀면서 술이나 먹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출근하기 전에 그래도 남편이라고 이렇게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이렇게 상에다 얹어놓고 밥 먹으라고 했더니 남편이 맨날 반찬이 채소만 주냐 그러면서 막 숟가락을 확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 자기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확 쌓이겠죠. 자, 지금 이 사람이 이 A양 500cc짜리 아주머니인데 거기에 200cc짜리 스트레스가 훅 들어왔어요. 이제 남편 때문에. 그러면 200cc가 이만큼 들어왔죠. 쌓였어요. 자, 그러고 이제 출근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농협에서 막 노인들이 왜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 나 먼저 해줘, 계산이 틀렸네, 어쩌네 하면서 계속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니까 20점, 30점 계속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한 200이 들어왔습니다. 퇴근 때까지, 5시에. 이제 얼만큼? 400이 쌓였네요. 500에서 400 쌓였으니까 100 남았죠. 퇴근했어요. 퇴근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빵점짜리 갖고 왔어요. 어때요? 또 200짜리가 훅 들어오는데 수용이 가능해요? 아니면 안 돼요? 이제 안 되네. 얼만큼 넘치죠? 100 남았는데 200이 들어왔어요. 100이 넘쳐요. 아니죠. 여기서 100이 넘치는 사람은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다 넘칩니다. 간당간당할 때 탁 건드리면 이게 도화선을 건드린 것처럼 그동안 남편한테, 손님들한테 쌓아놨던 그 화가 한꺼번에 아이한테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집 아이는 굉장히 재수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엄마한테 한 대 두드러 맞고 넌 저녁 먹지 마 이렇게 혼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주머니도 화를 벌컥 내고 나면 혈압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뭔가 위에서 자극이 생겨서 소화가 안 되고 얹힌 것 같고 저녁을 못 먹게 되고 심하면 두통도 생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자기가 그릇 감당할 그거에서 넘쳐서 이게 폭발을 하면 이게 처음에는 마음의 문제였는데 마음의 짐이었는데 이 마음의 짐이 터져나가면서 몸의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고 위산이 많이 나오고 위 운동이 떨어지고 두통이 생기고 긴장성 두통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위에 궤양이 생기고 나중에 암도 생겨요. 이게 쌓이면. 스트레스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근데 언제 생긴다고요? 이게 넘칠 때 생기는 거예요. 자, B양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그릇만 2000cc짜리야.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아침에 남편이 화내서 200,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200, 그 다음에 집에서 아들이 빵점 맞아서 또 200. 그래도 이 사람은 아직은 마음의 여유가 있죠. 이 집 애는 어때요? 아무 문제 없이 저녁 먹고 게임하다가 잘 수 있어요. 왜? 엄마가 아직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넘치지 않았어요. 억울하죠. A랑은 다르죠. 이 B양 아주머니는 본인도 밥 잘 먹고 좀 기분은 나쁘지만 아이가 빵점 맞아서 그렇지만 아직 감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잘해라. 네가 애비 닮아서 그런 거 어떠냐 이러면서 어떡하겠냐.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의 양은 똑같은데 이게 터져 나가느냐 안 터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아프고 한 사람은 안 아픈 거죠. 자, 그렇다고 이 B양, 이 아주머니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안심할 수 없어요. 계속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나 계속 쌓이겠죠. 한 일주일 후에 드디어 1900cc까지 쌓였어요. 근데 그날 재수없게 어떤 사람이 이거를 탁 건드렸어요.
그래서 또 200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100이 넘치는 게 아니라 다 넘친다 그랬죠. 500이 넘치는 거랑 2000이 넘치는 거랑 파급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이 뭐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어보신 얘기 중에 어릴 때부터 순한 사람 조심해라. 순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 제가 저희 할아버님한테도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릴 때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순하고 마음이 넉넉하신 분들이 한 번 화를 내면 그때는 정말 너도 죽고 나도 죽게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화를 자주 내긴 하지만 뭐가 없다 그러죠? 화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뒤끝이 없다 그러죠. 왜? 자기는 늘 비워놓으니까 자기 마음이 늘 비어있으니까 아침에 화내고 또 저녁에 술 먹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헐헐 웃고. 그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뒤끝이 없어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은 한 번 터지면 순한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것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원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스트레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스트레스는 인풋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이게 마지막 원리입니다. 그러면 뭐만 가능하다? 아웃풋 컨트롤. 나가게 하는 방법만 있지 들어오는 스트레스 막을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스트레스의 주 소스가 뭐야? 원인이. 나로부터 먼 사람으로부터 와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와요? 그죠? 먼 사람, 예를 들면 손흥민이 축구할 때 골을 며칠씩 못 넣었다. 이거 나한테 스트레스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죠? 축구 좋아해도. 근데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 가족이 나한테 몹쓸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두고두고 머리에 남죠. 근데 손흥민하고는 나는 안 친할 수 있는데 내 가족하고는 내가 안 친하기가 어렵죠. 늘 같이 붙어 있어야 되죠. 주로 어디서 와요? 직장 동료, 선배, 친구, 가족, 어머니, 아버지, 형제, 그죠? 이 사람들과로부터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연을 끊어야 돼요.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인풋을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주는 대로 다 받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 다 받다 보면 내 마음의 그릇이 한계가 있으니 언젠가 넘치겠죠. 그러면 아플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안 아프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지 않게 해야죠. 넘치지 않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수도꼭지를 다는 겁니다. 이게 아웃풋 컨트롤. 이게 마지막 원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인풋 컨트롤 불가능하고 아웃풋 컨트롤만 가능하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사람한테 되돌려줄 필요는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어머님 또는 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거를 꼭 시어머니한테 되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만약에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사람한테 꼭 되갚아줘. 회사 그만둬야죠, 빨리. 그거는 안 되죠. 근데 다행히 받는 거 따로 내보내는 거 따로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수도꼭지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기억해 하시고 나한테 수도꼭지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자, 수도꼭지란 뭐냐면 내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그저 좋아서 하는 짓. 이게 수도꼭지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등산. 주말 등산. 이거 먹고 살려면 꼭 해야 돼요? 아니죠. 대부분의 안 해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려갈 걸 왜 힘들게 올라가? 그러죠. 근데 해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등산하는 날 배낭에다가 간식거리 쌀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초입부터 숨이 차지만 새소리 들리기 시작하고 나무 보고 숲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정상에서 땀 흘리면 뭔가 콧노래가 나오죠. 마지막 내려와서 좋은 친구하고 막걸리 파전 한잔하면 일주일 쌓인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그 맛에 등산하시는 거예요. 안 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해요? 그저 지가 좋아서 하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수도꼭지입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여행 어떻습니까? 여행. 안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집 나가서 왜 고생해? 집이 제일 좋은데. 돈 들여가면서. 근데 하는 사람은 매일 마트에서는 1,000원 콩나물 값도 깎고 막 이러는 분인데 1년에 한 번 갯돈 타가지고 장가게 같은 데라도 갔다 오시면 1년 동안 그 사람이 받은 스트레스 쫙 내려간다니까요.
그거 왜 해? 좋아서. 난 여행 한번 해보니까 나 이거 꼭 해야 되겠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서 너무 더 하고 싶네요. 그죠?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수도꼭지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가 있어서 넘치기 전에 틀기만 하면 돼요.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거든. 근데 빨리 배설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이 수도꼭지 말고 이 스트레스가 점점 차오를 때 이거를 스트레스를 녹이는 중화제가 있습니다. 중화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엔돌핀이라고 불러요.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엔돌핀은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많이 나올수록 그 사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엔돌핀이 뭐냐면 몰핀이 뭔지 아시지? 몰핀은 마약이죠. 이거 주사로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엔도라고 하는 게 내분비라는 뜻이거든. 엔도몰핀. 그게 엔돌핀입니다. 내 뇌에서 내분비에서 만드는 호르몬, 몰핀, 마약. 이거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이게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면 스트레스 레벨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면 엔돌핀 어떻게 하면 많이 분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죠. 요걸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고 대충 정리를 할게요. 자,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하는 3S가 있어요. 3S. 첫 번째 S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가 뭔지 아시죠? 운동을 하면 여러분 러너스 하이라고 마라토너들이 기분 좋아진다고 하는데 꼭 마라톤 아니래도 돼요. 탁구를 치건 뭐 그냥 동네 뒷산을 올라도 숨이 헐떡헐떡 할 정도로 운동을 좀 이렇게 하시고 땀이 날 정도로 하면 뇌에서 엔도핀이 축 나와요. 그래서 저녁에 샤워할 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운동하고 나면. 그때 스트레스 레벨이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 S는 섹스. 그러니까 꼭 뭐 성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키스든 손을 잡는 행위든 포옹을 하는 거든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어쨌든 신체 접촉, 마음의 교감이 있을 때 사람의 뇌에는 엔돌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랑 같이 어쨌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S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예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예배 행위, 그다음에 절에서 하는 명상, 뭐 성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도 행위들 이런 것들 신과의 교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많이 할 때 뇌에서는 엔돌핀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라는 게 봉사라는 뜻도 있죠. 그죠? 봉사.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을 뭔가 돕고 싶어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그런 행위를 할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물론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그거를 베푸는 나도 뇌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그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봉사도 한번 해본 사람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굴 도와줬을 때 그게 상대방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걸 이 사람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3S를 잘 활용하시면 스트레스가 내가 굉장히 많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강의를 좀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의 강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제가 오늘은 근육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면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실천할까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을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이미 나는 매일 뭐 하루에 2시간 테니스 칩니다. 나는 하루에 3번은 등산 갑니다. 동네 뒷산 오릅니다. 나는 헬스장에서 매일 40분씩 땀을 흘립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은퇴했는데도 너무 바빠. 그래서 생각만 있지 은퇴로 밀어놨더니 내 몸 건강, 근육 키우는 일을 나는 못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저처럼 하시라 하는 겁니다. 저처럼 바쁜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제 이제 그 연구실에 조그만 요 엑스바이크라고 하는 제 자전거를 하나 사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부러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제 연구실에 있는 그 컴퓨터 앞에 있는 의자를 제가 없애버렸어요. 의자를 치워버리고
저걸 딱 갖다 놓고요. 지금 저 위에 보면은 그 계기판, 거기 뭐 칼로리 나오고 하는 건데, 그거 뭐 처음에 한 번 보면 더 이상 안 보거든요. 거기다 제가 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주로 필요한 책이나 논문 같은 거 읽을 때 저기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제가 특허를 아직 못 냈는데, 거기 이렇게 꼬부라진 게 지금 일회용 그 옷걸이로 만든 책꽂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은 소설책이 한 권 딱 꽂혀집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그전에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 보통 한 15분 보면 졸거든요. 졸리거든요. 혼자 있으면. 근데 저기서 자전거를 타면서 보면 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타 이피 하는 겁니다. 일타 이피. 일타 쌍피죠. 그죠? 고스톱 칠 때 하나 가지고 두 개 먹는 거죠. 이 멀티태스킹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아까 제가 처음에, 스쿼트 운동은 언제 한다고요? 설거지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책 볼 때, 신문 볼 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댁에 이런 자전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거, 스태퍼든 뭐 러닝머신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거기다 빨래 널어두고 그러지 마시고, TV 볼 때, 드라마 볼 때, 뉴스 볼 때 요거를 꼭 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하면서 내가 드라마 요거 봐야 돼 할 때 유산소 운동을 같이 50분 같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서를 하셔야 돼요. 선서. 그래서 요거를 TV 앞에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 딱 오른손 드시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선서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선서. 지금부터 나는 TV 볼 때 자전거를 안 타면 멍멍이 자식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선서를 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늘 여러분 하루에 평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45분 텔레비 보거든요. 그때 유산소 운동 같이 하시면 되고, 지금 저거는 이제 위에 이렇게 스프링 갖다 놨잖아요. 저런 거 같이 갖다 놓고 이렇게 TV 볼 때 10개씩만 하시면 유산소 운동 플러스 TV 보기 플러스 상체 근육 운동을 다 하시는 거예요. 1타 3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브리데이 라이프, 매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일과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근육을 강화시키고 숨을 헐떡거리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서 뭐 설거지 할 때, 또 뭐 책 볼 때, 신문 볼 때 내 몸을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같이 할까를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켜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시간 쭉 강의를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수명을 10년, 11년 이상 늘릴 수 있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제 강의의 목적은 충분히 기분 좋게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